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사연 살롱을 구독하게 된 구독자입니다. 친한 지인분의 추천으로 이곳을 알게 되어 남의 사연을 듣다 보니 요 근래 정말 많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게 되었어요. 누구나 영화 같은 자신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저 역시 어디에도 말 못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익명으로 제 이야기를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솜씨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전공도 체육이었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며 수영 강사로 일할 만큼 활동량이 상당했죠. 남편도 저와 같이 수영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었고 친한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운동을 하며 데이트를 한 적이 많았어요. 성향이 잘 맞다 보니 연애 기간 동안에도 크게 싸운 적은 많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저는 원래는 사교적인 성격이었기에 회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나름 잘 나가는 수영 강사였기에 나이가 들어도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반면 남편은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가고 싶어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2번의 시도 만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중학교 체육교사가 될 수 있었죠. 결혼도 남편이 임용고시를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 저희가 식을 올리고 나니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수영 강사로서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국적,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사람들과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 다른 운동시설보다도 수영장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답니다. 한순간에 일이 사라지자 저는 백수나 다름이 없어졌어요. 본의 아니게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된 날이 많아지게 되었죠. 원래부터 활동량이 많았던 저는 그런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웠고 뭐라도 하면서 움직이고 싶어서 전에는 필요한 만큼만 하던 집안 살림을 이때부터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한 번도 청소하지 않던 침대 밑을 청소한다든지 안 입던 옷들을 싹 정리해서 중고로 판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원래 요리는 평균적인 자취생 정도로만 하던 저였는데 이 시기에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되기도 했어요. 마침 남편도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많다 보니까 삼시세끼 요리를 했고 근처에 혼자 살고 계신 시아버지께도 반찬을 자주 갖다 드렸답니다. 시아버지는 전기 기사셨는데 평소엔 사무실에 출근해서 시설 관리 일을 하시면서도 한 번씩 출장도 나가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출장에 있으실 때는 그때그때 맞춰 도시락도 싸드리고 그러면서 시아버지 댁 살림도 조금씩 봐드리고 오곤 했죠. 설거지나 집안 청소나 그런 것들이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신 분이었기에 살갑게 표현을 하진 않으셨지만 제게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나중에는 제게 조금씩 용돈도 주시려고 해서 제가 펄쩍 뛰었죠. 아버님 아니에요. 저 이런 거 받으려고 도시락 싸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용돈은 제가 드리는 게 맞는데. 일단은 받아둬라. 요즘에 힘들다 들었다. 식욕이 이래서 네가 집에 있는 거지 원래 성실한 아이 아니냐. 맨날 이렇게 요리하지 말고 한 번씩 나가서 외식도 하고 너 살 것도 사고 그래라. 사실 버는 것 없이 집에서 쉬기만 하게 되니 아무래도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시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디저트도 사 먹고 시아버지 선물도 조그맣게 사다 드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점차 정말 아빠와 딸처럼 친해졌고, 처음에 무뚝뚝하던 시아버지도 점점 성격이 누그러지시더군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셋이 저녁 식사를 하는 날도 많아졌는데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고마워? 아니, 원래 아버지가 저렇게 무뚝뚝한 분이 아니셨거든.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적적하시다 보니까 저렇게 변하신 거지. 우리는 사내놈만 둘이라 아버지한테 당신처럼 살갑게 하지 못했어. 핑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아버지랑 아들 사이가 좀 그런 게 있거든. 근데 당신이 알아서 이렇게 아버지를 잘 챙겨주니까 아버지 표정이 점점 밝아지시는 게 느껴지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아니야. 나야말로 당신이랑 아버님한테 고맙지. 요즘 내가 집에만 있는데. 다른 강사들 얘기 들어보면 나처럼 집에만 있으면 가족들이 점점 눈치를 준대. 근데 당신도 아버님도 날 응원만 하시지 전혀 눈치 주거나 하지 않잖아. 그건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요즘 시국 뻔히 알면서 무슨 그런 소리래. 당사자석은 훨씬 더 말이 아닐 텐데. 남편은 연애 때부터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듯 하네요. 그 당시엔 남편의 말을 듣고 눈가가 시큰해질 정도로 고마웠어요. 저는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려고 더 이상 집 안에서만 일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을 알아보니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부업처럼 배달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너무나 큰 메리트처럼 다가왔죠. 그래서 저는 집안 살림을 하다가도 조금씩 시간 여유가 생기면 자전거를 타고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배달 일을 하던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겪게 되었답니다. 배달 일을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저는 좋은 마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날은 남편이 출근을 하는 날이어서 점심시간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고, 저는 점심 식사를 대충 때우고 자전거로 배달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그대로 들이받치게 되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그대로 돌진한 차량 때문에 저는 전봇대와 차 사이에 두 다리가 끼인 채로 수분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는 제때 신고를 못했고, 저 역시 옴싹달싹 못하고 저 멀리 날아간 핸드폰을 주워올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큰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근처 어르신이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저는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말았죠. 저를 들이받은 가해자는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었던 사람이라 4년형을 받고 곧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벌을 고작 4년밖에 안 줬다면서 판결에 엄청나게 분노했지만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약 2억 원 정도의 보상금만 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날 이후로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게 현실 같지 않고 꿈 같더군요. 사람이 너무 큰 일을 당하면 오히려 머리가 비어버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런 제가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저보다도 더 마음 아파해주고 제가 그 지옥 같은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항상 옆에 있어 주었거든요.
특히 시아버지는 저희의 생활비를 전부 대주시기도 했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남았냐? 당장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원해도 통원치료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네 계좌로 돈 보내놨다. 그걸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치료는 전부 다 하도록 하거라. 네, 아버지. 그래. 그리고 재철이도 돈 보내놨을 거다. 네 계좌번호 물어보길래 내가 알려줬다. 제가 따로 연락할게요. 아버지, 감사해요. 됐다. 이만 가보마. 너도 눈 좀 붙여라. 나오지 말고. 제가 담준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남편에게만 넌지시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 밤엔 저도 남편도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밤을 새웠죠. 도련님은 연구원으로 충북에서 일을 하고 있으셨는데 소식을 듣고 몇 번 올라오시긴 했으나 워낙 바쁜 분이라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셨거든요. 그게 마음에 좀 걸리셨는지 저희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당장의 생활이 휘청이던 저희 부부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제 자신보다도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일부러라도 밝은 척을 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말로 괜찮아지더군요. 휠체어에도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제 몸을 움직이는데도 적응을 했고요. 또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라도 무리 없이 생활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여러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전 수영 강사로 일을 하던 때만큼의 수입을 만들 수 있었죠. 제 생활이 안정적이게 된과 동시에 저희 가족에게는 경사스런 일이 생겼는데 바로 도련님께서 결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동서가 될 사람은 작고 가냘픈 몸매에 딱 봐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천상 여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 말을 똑 부러지고 당차게 하더라고요. 아버님 전기 기사시라고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돈을 잘 번다던데? 엄청 고급 기술직이라면서요? 남편도 그렇고 이 집이 공학적 지식이 뛰어난가 봐요. 저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수학이나 과학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생각이에요. 요즘엔 IT 쪽도 전망이 좋다니까 어려서부터 그쪽으로 조기 교육을 잘 시켜놔야겠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생기면 그저 잘 건강하고 착하게만 키워야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동서는 벌써부터 교육관까지 확고했어요. 도련님이 일하던 곳에서 격리직으로 일하다가 만났다고 하는데 도련님보다는 8살이나 어렸지만 그 나이답지 않게 야무지고 생활력이 대단했다고 해요. 그런 모습이 어르신들도 딱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고 저도 귀엽고 당찬 동서가 생겨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동서를 통해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네요. 물론 처음 몇 주 동안은 잘 지냈죠. 서방님과 동서의 결혼식이 지나가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집엔 격경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남편과 저는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두 다리를 잃은 순간부터 가장 후회됐던 게 미리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기적적인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 거였죠. 저희는 이 기쁜 소식을 주말에 가족들이 전부 모였을 때 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소와 같은 식사 자리가 끝나고 초음파 사진을 넣은 작은 선물 상자를 올려놓았죠. 시아버지는 이게 뭐냐며 상자를 열어보셨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서방님도 뒤늦게 초음파 사진을 확인하고 눈이 탁구공만해져서 저희를 축하해 주셨고요. 세상에, 축하해요, 형수. 몸은 괜찮아요? 형이 더 잘해드려야겠네. 몸조리 하는데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일도 예전처럼 많이 하지 말어. 아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모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서방님, 감사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 한평생 운동하던 사람이라 원래 몸이 튼튼해요. 그래도 최대한 조심할게요. 신기하네. 임신이 가능하구나. 근데 애는 어떻게 키워요?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동서의 말에 일순간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뭐랄까요?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모르겠는데 너무 조심성 없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웃으면서 대꾸를 해주었는데요.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돈을 많이 벌긴 해야겠지.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보내기 전까지는 애랑 놀아주고 산책도 다니고 해야 하니까 도움 줄 수 있는 시터님은 어떻게 구하는지 뭐 그런 것도 알아는 보고 있어. 아주버님 공무원 아니세요? 공무원 월급 뭐 얼마나 한다고? 결국 또 집안 돈으로 해결하겠네요. 두 분 월급으로는 어림없잖아요. 좀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여보,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 형님한테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냐? 당장 사과하네. 동서의 말에 저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곧바로 서방님과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며 동서를 나무라 주셨지만요. 그런데 그럼에도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대묻더군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솔직히 돈도 제일 못 보면서 집안 돈 한번 거하게 거덜내셔놓고 뭘 또 이제 와서 임신이에요. 사지 멀쩡한 다른 사람들도 돈 무서워서 애 못 낳는데 요즘은 생각 없이 그냥 막 애 낳고 그러면 멍청하단 소리 들어요.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이나 배워와서는 짓거리는 거냐? 요즘 같은 시대에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지. 누가 그딴 못돼 처먹은 소리를 해대? 너부터가 심성이 틀려먹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냐? 아버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까놓고 말해서 저희 결혼식 때 뭐 얼마나 지원해줬다고 큰 소리를 치시냐고요. 저 다 들었어요. 형님 사고 났을 때는 2천만 원이나 해주셨다면서요. 그래놓고 저희 결혼할 때는 남몰라라 하셔서 혼수 친정에서 다 해주신 거라고요. 니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게냐? 네 형수도 딱 그만큼 해줬어. 딴지를 걸 게 따로 있지. 몸이 불편한 사람을 갖다가 뭐가 어쩌고 저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만 해준 게 아니시잖아요. 다들 죄송해요. 너 나와. 동서가 더 받아치라고 하자 서방님이 일어나서 동서를 막무가내로 끌고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온몸이 새빨개지실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하셨고 남편과 서방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집 밖으로 나가자 시아버지는 한동안 분이 안 풀리시는지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셨어요. 긴 침묵 끝에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죠. 아버지, 저희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수 씨가 하는 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별 타격도 안 받았고 저희도 애 키울 돈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 태교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니 앞으로는 재수 씨 있는 자리는 좀 피하도록 할게요. 아버지도 마음 가라앉히시고 쉬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남편이 식사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에도 제가 마음이 쓰이셨는지 동서 말 너무 개념치 말라며 제게 다시 초음파 사진을 정리해 주셨어요. 저도
애써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집에 돌아오니까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다들 저에게 위로나 격려만 했지 한 번도 비난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땐 아직 그런 말에 의연해질 정도로는 마음이 단단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주며 한동안 제가 다시 괜찮아질 때까지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동서는 그 이후로 시아버지께 사과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동서를 다시 마주보고 싶지는 않았기에 사과도 별 받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시아버지께는 먼저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당시엔 저도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아서 더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동서는 끝까지 먼저 화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가족 분위기가 좋지 않아진 채로 시간만 흐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안정기에 접어든 저는 전처럼 활동량을 늘려가며 지내고 있었죠. 그날 시아버지가 출장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출근하시는 길에 잠깐 들를 수 있음 도시락 받아가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받아서 출근을 하셨는데 반나절쯤 지나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시아버지 번호로요. 네, 아버님. 땡땡병원인데요. 정태헌님 가족분 되시나요?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셨는데 수술 들어가려면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해서요. 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합니다. 가족분들 중 누구나 상관없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저는 혼비백산한 채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혹시 몰라 서방님한테도 연락을 드렸어요. 1, 2초 정도 고민을 했지만 동서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달라고요. 무엇보다 빨리 병원으로 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빨리 이동하는 데는 제약이 있으니까요. 동서는 네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 저는 동서도 정신이 없이 전화를 끄는 걸로 생각했죠. 그리고 저도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가장 빠르게 도착했던 남편이 다행히도 늦지 않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덕분에 시아버지는 곧바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대대적으로 수술이 들어가게 되었죠. 솔직히 저도 그랬지만 다른 가족들도 몇 년 전 제가 당했던 사고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던 것 같네요.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과 서방님 둘 다 와 있었는데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두 사람을 안심시켜주며 그렇게 긴 수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긴장을 풀려고 드문드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서방님께 동서는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나저나 재수 씨는 왜 안 와? 연락 안 받았나? 너 전화 안 했냐? 아, 맞다. 이 사람 왜 아직 안 오지? 내가 아까 정신없어서 연락을 안 했나? 제가 연락했어요. 맨 처음에 세 사람 전부한테 연락했었는데 오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왜 아직 안 오지? 의아한 서방님은 그 자리에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복도가 조용해서 수화기 너머로 동서 목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당신 어디야? 어디긴 일하고 있지. 형수한테 연락 받았다며. 아버지 사고 난 거 못 들었어? 들었어. 근데 왜? 근데 왜냐니? 그걸 듣고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형수한테는 온다 그랬다며. 내가 언제? 알겠다고만 했지 간다는 말은 안 했어.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가족으로서 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가족들이 가서 사인했으면 된 거지. 왜 나까지 가야 돼? 나 내일 해외 세미나 있는 거 알잖아. 당신이 여기 좀 있어줘. 아니, 형님이랑 아주버님 있을 거 아니야. 그러자 서방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는 저희도 기가 차고 화가 나는데 당사자인 서방님은 어느 정도로 화가 났겠어요. 한참 후에 돌아온 서방님은 굳은 표정으로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동서는 말이 안 통하고 세미나 일정이라도 바꿔보려 했는데 그것마저 거절당했다고요. 저랑 남편은 알겠다고 저희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했죠. 시아버지는 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을 차리시지는 못한 상태였죠. 의사는 수술 후 열흘 동안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더군요. 그 말에 걱정이 되셨는지 몇 시간 더 머무르던 서방님은 새벽 늦게 집으로 돌아가셨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비행기를 타셨어요. 밤을 꼬박 새고 가신 거였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돌아가면서 아버님 곁을 지켰어요. 다행히 제가 재택근무로 일을 하니 병원에 노트북을 가져와 일을 했고 남편이 퇴근을 하면 바통 터치를 받아서 시아버지 곁을 지켰죠. 한 5일쯤 지났을 때 저는 동서에게 한 번 더 전화를 했어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저도 임산부라 산부인과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했고 남편 역시 그 타이밍에 시간을 뺄 수가 없었거든요. 동서, 나야. 혹시 내일 시간 돼? 왜요? 내일 내가 산부인과 예약이 있어서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별 다른 거 할 건 없고 동서가 잠깐만 자리 좀 지켜줬으면 하는데. 정말 그냥 앉아만 있어도 괜찮아. 아버님 의식 돌아오시는지만 봐주면 되니까. 그런 정도로 별거 아닌 일이면 애초에 잠깐 자리를 비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런 일로 자꾸 전화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일하는데 방해되게? 저는 괜히 또 피곤한 일 만들지 않으려고 최대한 동서 편의를 봐줘서 이야기한 건데 동서는 정말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참아왔던 분노가 확 터져버렸죠. 이봐 동서,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동서는 기본적인 예의 같은 건 아예 못 배웠니? 어떻게 가족이 아픈데 그딴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사고 난 당사자가 동서 본인이어도 이렇게 남남처럼 굴 거냐고. 상황 바뀌어서 동서가 아픈데 우리가 그딴 소리나 하면서 남 몰라라 해도 되나 봐? 아직 아버님 안정 못 찾으셨어. 그래도 굳이는 내가 미리 다 해놓고 갈 테니 잠깐만 앉아만 있어달라는 건데.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줬는데도 어쩜 그렇게 싸가지 없는 소리를 잘도 하니? 형님이야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동안 받아먹은 게 얼만데요. 근데 저는 그런 봉사를 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거든요. 그렇게 당연하게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형님이나 당연하게 하시면 되지. 저한테 강요를 하세요? 이미 형님이 빼먹을 거 다 빼먹어서 더 이상 남는 것도 없는 노치 낼 것 같은데 사사롭게 이딴 걸로 연락하지 말고 아버님 죽으면 그때나 연락 한번 주세요. 장례식은 가 드릴 테니까.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끊을게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화도 날 만큼 났지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전부터 동서가 되바라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산 사람한테 장례식 운운할 정도로까지 금수 같은 소리를 해댈 줄은 몰랐거든요. 겨우 화를 삭히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남편은 상황을 전달해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요. 산부인과 일정을 하루만 미루고 어쩔 수 없이 서방님이 귀국하자마자
병원에 와주시기로 얘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겨우 병원을 다녀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귀국한 바로 다음 날 도장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서방님은 그딴 말도 안 되는 여자랑 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질색을 했고, 동서 역시 마지막까지 막말을 해댔다고 해요. 시아버지 병수발 강려하는 시댁은 필요 없다나 뭐라나요. 끝까지 자기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남편과 저는 고생했다고, 잘한 결정이었다고 서방님을 위로했죠. 서류는 빨리 접수됐으나 재산 문제 때문에 당분간 소송이 이어질 듯 했어요. 시아버님은 기적적으로 열흘 만에 눈을 뜨셨답니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내심 조마조마했던 차였는데 딱 열흘 만에 눈을 뜨신 거였어요. 바로 거동을 자유롭게 하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셨고 가족과 의사소통도 가능했어요. 의사 말로는 이제 큰 고비는 남겼으니 한시름 놓으셔도 된다더라고요. 그 말에 긴장이 탁 풀리면서 저희는 가슴을 쓸어내렸네요. 처음에는 어눌한 발음으로 말씀하시던 시아버지는 곧 발음도 완전히 돌아오셨고 서방님이 동사와 이혼을 하고 다니던 회사도 이직을 할 예정이란 소식을 뒤늦게 들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잘 생각했다는 말만 짧게 하실 뿐이었죠. 시아버지 앞이라 더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랑 남편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었어요. 아마 서방님은 시아버지가 수술을 마치자마자 세미나를 가셔야 했던 그때 이직을 결심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의 짐작대로 서방님은 회사도 동서랑 살던 집도 전부 정리되면 더 이상 충북에 있지 않고 서울로 올라와 시아버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여긴 걱정 말고 잘 정리하고 오라고 격려해 주는 것 외엔 할 게 없었어요.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보던 병원에서는 이제 고비는 전부 넘긴 것 같다며 퇴원을 시켰고 시아버지는 집안에서 회복을 하시게 되었어요. 전에는 저랑 함께 있으면 이런저런 담소를 끊이지 않고 나눴는데 아직 기력이 약하신 건지 생각이 많으신 건지 좀처럼 먼저 입을 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도 조용히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시아버지께서 제게 거실장 밑에서 상자 하나를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어두운 자주색으로 된 상자가 하나 있을 거다. 맨 왼쪽 칸에. 그것 좀 찾아다 주려무나. 네, 아버님. 잠시만요. 저는 휠체어에서 잠시 내려가 거실장을 샅샅이 보았고 안쪽 깊숙이 있는 상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시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니 시아버지는 상자에서 조그만 열쇠 하나를 꺼내시더군요. 저기 두 번째 장롱 안에 보면 외투 안쪽에 금고가 하나 있을 거야. 위치가 좀 높아서 그건 쉬울 게다. 한번 열어보렴.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요? 그래, 거기. 외투 안에 가려져 있으니 걷어내고 보거라. 저는 시아버지 말씀을 따라 옷장안 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거든요. 금고 안에는 온통 금이었어요. 골드바만 봐도 몇십 개는 되어 보였죠.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내 비상금이다. 애들 엄마 목숨값도 포함되어 있지. 전부 1kg짜리만 있을 게다. 그걸 처분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이걸요? 원래 둘째 녀석 좋은 배필 만나면 너희들한테 다 나눠주려 했건만. 둘째 아가는 꼬라지 보고 잠자코 있었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기다릴까 싶었는데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 미리 처분을 좀 해야겠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렇게 잘 회복하고 계신데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잖냐. 안에 있는 것들 좀 세어다오. 안에 있는 골드바를 전부 세어보니 전부 63개가 나오더라고요. 당시 시세로 50억이 넘는 양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날 저녁 저희 모두를 부르셔서 그 금을 저희에게 모두 나눠주셨습니다. 제철이 네가 좋은 배필을 만나면 처분하려고 했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지켜본 게 도움이 된 것 같구나. 네 엄마가 그렇게 가고 나왔던 보험금으로 처음 금을 산 이후로 꾸준히 모아두었던 건데 하늘이가 몸도 편치 않고 아이도 있으니 너희들과 똑같이 내 자식으로 생각해서 나눠주려고 한다. 대신 이 3개는 제철이 네가 가져가거라. 그렇게 시아버지는 남편과 제게 20개씩, 서방님에겐 23개의 골드바를 나눠주셨어요. 저희는 정말 필요한 소비만 하고 나머지는 시아버지처럼 똑같이 금고를 하나 구입해 보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비한 내용은 살던 집 문턱을 모두 없애고 아기용품을 몇 개 샀죠. 그리고 하반신 마비인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차를 한 대 샀어요. 나머지는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날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방님은 그 금 중 일부로 소규모 창업을 하셨어요. 자취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연 것인데 쏠쏠하게 수입이 잘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서울로 이직한 곳은 근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녁 시간을 활용해 관리만 해주면 되어 쉽답니다. 시아버지 역시 점점 건강을 되찾으시면서 저희 가족은 여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생활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하루하루 긴장과 설렘으로 보내고 있었죠. 이렇듯 평화로웠던 일상에 갑자기 동서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서방님 말로는 통화상으로 시아버지에 대해 막말했던 내용들로 위자료까지 물어줬다는 동서는 어느 주말 오전에 갑자기 시댁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다고 해요. 아침부터 무슨 소란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았던 서방님은 동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글쎄, 대뜸 이혼을 무르자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당신 형수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갑자기 차를 뽑아? 당신이 갑자기 무슨 돈으로 가게를 차리냐고. 시아버지한테 돈 받은 거 아니야? 일부러 숨기고 있던 돈인 거냐고 뭐냐고. 황당했던 서방님이 동서를 내쫓으려고 해도 동서는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동서가 막 서방님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4층에 도착하자마자 보게 된 광경이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남편은 뭐야 하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집 안으로 후다닥 들어갔고 저도 뒤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순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대로 이혼 못해요. 제 남편 진짜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그간 소란 피웠던 거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저 다시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네? 저도 앞으로 병수발 잘 들고 형님처럼 반찬도 맨날 해다 바칠게요. 무슨 일은? 귀가 따로 없구나. 당장 썩 꺼져라. 어린 년이 벌써부터 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는. 너희 뭐하냐? 당장 경찰 부르지 않고. 시아버지의 말에 번쩍 정신을 차린 저는 서둘러 112에 전화를 걸고 남편과 서방님은 양쪽에서 동서를 붙잡고 질질 끌어냈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 깡마른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을 했죠. 그러면서 악을 써댔어요. 이 미친놈이네. 미안하다잖아. 저 인간도 나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차별을 하냐고. 나도 차 한 대 정도는 뽑아줘야 할 것 아니야. 당신 솔직히 말해. 차 한 대가 다야? 어?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고. 이혼할 때 왜 그건 재산 내역에 안 포함시켰어? 야 정재철, 너도 사기친 거나 다름없어. 내가 너 다시 소송 걸 거야. 짐승처럼 발악하는 동서를 겨우 현관 밖으로 끌어냈을 때 마침 제가 부른 경찰들도 도착해 있더라고요. 서방님은 그 자리에서 동서를 무단 침입으로 신고해버렸죠. 사람이 어쩜 저렇게까지 악하디 악할 수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릴 정도로 끔찍하더라고요.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만으로도 그 난리를 쳤는데 만약 동서가 실제로 저희가 얼마나 받았는지 알았다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어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날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받았음에도 동서는 이후로 몇 번이나 더 시댁 앞을 찾아갔고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서방님은 동서를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바탕 또 법의 심판을 받고 배상금을 물어주고 나서야 동서의 발악은 겨우 그치게 되었죠. 하지만 동서의 소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몇 번이나 찾아오던 동서가 잠잠해지자 오히려 더 불안했던 제가 한번 가족들이 다 같이 있을 때 물어봤었어요. 요즘 동서 뭐하고 지내는지 아냐고요. 그러자 서방님이 대답을 해줬는데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죠. 아마 감옥에 들어갔을걸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옥이라뇨? 기어이 무슨 사고라도 친 거냐? 어떻게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 그게 저도 진짜인 줄은 몰랐는데 그동안 회사 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가지가지 한다. 아니, 그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또라이구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초범일 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빼돌렸길래 감옥에 들어가요? 3억 5천이요. 뭐라고요? 저희 가족은 서방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웬만해선 큰 감정 표현이 없으신 시아버지마저도 눈이 커지셨을 정도였죠. 서방님은 자신이 겪은 것과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들은 내용을 저희에게 말해줬는데요. 한참 서방님이 이혼 소송을 할 때 동서는 초반에는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고 합니다. 서방님이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 판도를 뒤집기 어렵게 되자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싹 바꿨다고 해요. 1차 기일이 끝나던 날 늦은 시간에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데 그 녹음본을 들어보니 확실히 말투가 희한하긴 하더라고요. 야밤중에 웬 전화야. 용건만 말해. 위자료 뭐 얼마나 필요한데? 뭐? 돈도 잘 버는 인간이 새파랗게 어린애 삥이나 뜯으니까 아주 신났나 본데 원하는 게 얼마냐고. 내가 지금 너 삥 뜯자고 이러고 있냐? 넌 아예 싹부터가 잘못된 인간이구나. 금액이나 빨리 말하라고. 그깟 거 그냥 줘버릴 테니까. 이딴 귀찮은지 또 하기 짜증나는 건 피차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당시엔 서방님도 지쳐서 소송을 끝내고 싶어 빨리 합의를 보고 끝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현금으로 그 많은 돈을 던지듯 준 것이요. 동서는 집안이 대단히 잘 살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했던 데다 격리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도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혼 후 동서의 모습들이 어딘가 모르게 비상식적일 만큼 돈에 집착하는 모습이었다는 걸 떠올린 서방님은 회사를 나올 때 몰래 언지를 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격리직에 누군가 혹시 회사 돈에 손을 대지는 않는지 감사가 한번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무인 가게를 꾸리며 신경을 끄고 살고 있었는데 굳이 동서가 찾아와 난동을 피우니 자초지종을 다시 알아본 거였죠. 동서는 지난 7개월 동안 총 그 커다란 금액을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그게 발각이 되니 회사에서 곧바로 해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에까지 넘겨졌다고 해요. 자신이 발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불이 나게 시댁에 달려와 그 난동을 피운 것이었죠. 어떻게 그런 강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들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결국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자신의 악한 심성만을 증명해버린 동서는 실형을 받고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잠시나마 한 지붕에서 지내던 사람이 감옥에 갔다고 하니 저도 한동안은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제 상황에 대한 경각심도 생기게 되었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와 남편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이에게도 잘 가르쳐야겠다는 마음도 있었네요. 저는 바로 이번 주말에 수술 일정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는 아예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아이를 만나기 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 뒤숭숭함은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건이 종지부를 찍게 되어 오히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다시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만 보고 살아가길 바래요. 가능한 한 많이요. 여기까지 저희 가족의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위로도 받았던 것만큼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웃음도 주고 위로도 되었길 바라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